제8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소설 신처럼 짐승처럼. 박재균.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먼저 바다부터 빼앗겼다. 고대로부터 탁월한 용맹과 업적을 쌓은 여러 위대한 군웅과 무장, 또 민초들의 피와 생명으로 지켜온 한반도의 앞바다는 519년의 명운이 다한 조선 왕조의 무능으로 대격변을 맞게 된다. 고루한 이념에 사로잡힌 배타적인 유생과 관리들은 끊임없는 당쟁과 정쟁,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는 부정부패와 세도 정치에 눈이 멀어 폭풍이 엄습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 정한론이라는 탁상 공론에서 시작된 작은 소용돌이는 대륙 진출의 열망을 원천 삼아 치밀하고 무자비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운다. 제국 주위의 마수가 뻗쳐있는 무서운 폭풍이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핏빛 광기로 몰고 갈 50년 침략전쟁의 소막이었다. 세계적인 개항의 물결과 가문의 조짐에도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우매한 조선은 단단히 족쇄를 걸어 잠그고 이방인을 물리치는 데 급급했다.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조선을 압박했고, 이에 굴복한 못난 왕조는 결국 조일수 호조규를 맺게 된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난징 조약과 더불어 어디에도 없을 세계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고종 13년 1876년의 일이었다. 서준영은 시모노세키항에서 출항한 화륜선 고류마루의 배전에 서서 폭풍전야의 뒤숭숭한 수평선을 잠옷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와세다 대학이라는 유서 깊은 금태 교장이 새겨져 있는 모자를 쓰고 다림질이 잘된 값비싼 교복과 망토를 걸친 서준영은 약간의 나이임에도 최고의 권력층의 자제다운 풍모를 여실히 풍기고 있었다. 그 뒤에는 백발의 일본인 선장과 중년의 갑판장이 서준영을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인천으로 향하던 2000톤급의 이 거대한 증기 여객선은 항해 도중에 풍랑 경보를 전해 듣고 제주도로 급히 피항을 결정하게 되었다. 조일수호 조규 이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최연소 일원이었던 서준영은 이후 동경에 남아 조도전, 지금의 와세다 대학에서 신학문을 공부한 조선 최초의 몇 안 되는 유학생이 되었다. 꼬박 2해 동안을 학업에 정진하고 있을 무렵 한성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참한 교수를 간택했으니 휴가를 내고 속히 귀국하여 혼례를 치르라는 내용이었다. 신북감은 정삼품 중추원 참이, 박재순의 장녀인 박명기라고 하였다. 기모노의 일본 기생과 술 기운에 어쩌다 하룻밤을 보낸 것 말고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반듯하게 살아온 지난 날이었다. 그 후로도 계속된 기생의 노골적인 유혹도 못 본 채했다. 비슷한 배경의 꽃다운 신부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는 일은 열혈남아로 오랫동안 욕구를 절제하며 학업에 몰두해왔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과 같았다. 또 마땅히 행해야 할 효도를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귀국은 여러모로 유쾌하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풍랑으로 배가 계속 항해하지 못하고 피항을 결정하자 서준영은 약간 아쉬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수긍했다. 심상치 않게 일기 시작하는 노을과 세찬 비바람에 이 육중한 거대 증기선도 이려 편주와 다를 바 없이 심하게 요동친 까닭이었다. 처음 본 제주도는 속세와 절연하여 멀고 먼 남녘바다에 은둔하고 있는 고독한 방랑자 같았다. 노란 강귤빛깔과 초록이 싱그럽고 낭만적인 열대의 편안한 휴양섬이자 피안의 이상양과도 같은 평화로운 수국이었다. 비구름에 감싸인 신비롭고 고즈넉한 화산섬은
낮은 구름에 가려진 예전엔 분화구였을 설산 고봉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화산암, 파란 수평선이 장태하기 그지없었다. 선장은 가판에 서서 포동포동 살찐 모기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특이의 찬 얼굴로 서준영에게 섬을 소개했다. 풍랑이 지나가고 며칠 뒤면 우리 일본 제국의 잠수기 어업자들과 무역상이 이 제주 앞바다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이것은 천혜의 황금어장인데다 천연진주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보물창고 같은 바다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군요. 그 귀한 천연진주를 제주 앞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준영이 의외하는 듯 물었다. 야명주라는 이름으로 근래까지도 조정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해산물이 주업이라 진주 채취는 극소량일 수밖에 없었지요. 잠수기 어업자의 해저 조사에 따르면 천연진주 매장량은 페르시아만 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기대와 달리 진주가 얼마 없다고 해도 전복과 해삼은 발에 밟힐 정도라니 물속에서 빈손으로 올라올 일은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겠습니까? 껄껄껄.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 곧 잔인하게 침략당할 처지라는 사실에 서준영은 굳어졌다. 만국 공법에는 외국의 영해에서 조업을 할 땐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낸 조업이 아니라면 제주 어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조약과 조일통상 통어장정을 체결한 거지요. 강압이건 아니건 어쨌든 어업권을 획득했으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조업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불상사는 피할 수 없겠지요. 여객선을 해안가에 단단히 정박한 후에 작은 나룻배로 옮겨 타고 나루터로 향하는 동안에도 서준영은 주위 풍경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장이 서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저쪽을 한번 보라고 가리켰다. 사나운 황파가 몰아치는 바닷가 모래톱에 난데없이 벌거벗은 여자들이 그득하다. 서준영은 안경을 고쳤었다. 처음엔 뭘 잘못 본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남자도 여러 명 끼어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다. 무롯이라 부르는 낡은 적삼과 속옷이라도 걸친 이는 절반도 안 되고 태반이 애처로운 젖가슴을 훤히 드러낸 채 광목으로 움부만 위태롭게 가리고 새끼줄로 칭칭 동여맨 조악한 모습이다. 아직은 겨울이 한창인 엄연한 엄동설안. 게다가 겨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가만히 있어도 추운 이 날씨 속에 얼음장 같은 바다로 떼지어 들어가는 여자들을 바라보며 서준영은 이게 무슨 병고인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여자들은 이 외딴 섬에서 좀처럼 구경할 수 없는 호화 여객선의 승객, 그것도 젊고 잘생긴 일본 유학생을 신기한 듯이 힐끗힐끗 돌아보고 있었는데 멀어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하얗게 부서지는 밀물 속으로 여자들은 아슬아슬하게 떠밀리거나 물살을 거스르며 이내 자취를 감추었고 어하고 일렁이는 수면 위로 둥근 태와 두롱박들만이 부표처럼 주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다. 해녀들입니다. 이곳 제주에서는 잡녀라 부르지요. 2월부터 5월까지는 미역철이라 미역을 따기 위해 물질하는 겁니다. 전복과 해삼도 공출량에 맞춰 캐야 합니다. 나루터에 내려서서도 서준영은 한참 동안 그들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반문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거지요? 험한 물살에 제대로 몸도 못 가눌 텐데요. 저들은 7에서 8세부터 애기바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헤엄치기를 시작해 12에서 13세 때에는 퇴학을 받아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요. 또 15에서 16세가 되면 바닷속에서 물질을 시작해 잡녀가 되고 17에서 18세에는 비로소 제 몫을 하는 잡녀로 인정받으며 60세 전후까지 각종 해산물을 따는 잡녀로 살아갑니다. 타고난 폐활량이나 천부적인 신체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오랜 수련이라고 봐야겠지요. 잡녀는 물질 능력에 따라 대개 상중하 군으로 나뉘는데 저들은 상군 중에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대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까지 2시간 동안은 아마 물질을 계속하다 나올 겁니다. 조선의 잡녀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바다에 들어가는 일본 해녀보다 기량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정말 억척스럽고 신비한 존재죠. 서준영은 황망한 얼굴로 왠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단하군요. 이 험한 날씨에 목숨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고작 해산물 진상 때문이라는 겁니까? 조정과 관가에 바쳐야 하는 정해진 수요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지요. 과중한 부욕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자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원래 포작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져야 할 고역을 격군으로 징용되고 물에 빠져 죽거나 섬을 도망치다 죽어서 점점 사내의 씨가 마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감당하게 된 거지요. 참. 서준영은 비통한 얼굴로 탄식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런 고된 물질을 끝내고도 저녁이 되면 선장은 말을 잇다 말고 멈칫했다. 저만치에서 서준영과 여객선의 1등객실 승객을 마중 나온 제주 목사의 소란한 행렬이 다급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준영과 선장을 비롯한 1등객실의 승객은 제주 목사의 관덕정에서 여장을 풀었다. 사람들은 동원과 지방관리가 처소로 쓰던 내야 또 객사에 분산 배치되었고 서준영은 특별히 명륜제라는 이름의 표넥이 붙어있는 사랑채에 단독으로 묵게 되었다. 동경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온갖 산해진미가 가득한 저녁 밥상을 받았을 때도 서준영은 좀처럼 식욕이 일지 않았다. 이 진귀한 해산물은 그 가녀린 해녀들이 험난한 바다에 몸을 던져 처절하게 채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해가 지자 바깥 날씨는 더욱 험해졌다. 서준영은 명륜제에 도착하자마자 제주의 풍속과 근래의 역사가 기록된 실록과 택미지를 찾아 읽었다. 선장과 제주 목사는 서준영의 처소를 찾아 입도 기념으로 간단한 주연을 가져도 되겠냐고 물었고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풀어놓았다. 힘든 물질을 끝내고도 저녁이 되면 일부 미모가 반반한 잡녀들은 관리들의 술시중과 수총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광기도 버젓이 존재하는 제주에서 낮에 잡녀가 밤이 되면 졸지의 기생으로 전락하는 은밀하고 어이없는 현실에 서준영은 왜 하필이면 멀쩡한 광기를 놔두고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앉혀놓고 술판을 벌이고 위력에 의한 간음과 다름없는 정사를 치르는지 물어보았다. 제주 목사는 교활하게 웃는 얼굴로 그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잡녀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도 돈과 곡식을 거저받고 자기들은 날 것 그대로의 아녀자를 품는 유쾌한 긴장이 있으니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공무 중에 유희와 쾌락을 즐길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요 삼박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멀리 동경에 유학하고 계신 나으리께서는 출행 중에 예정에도 없던 제주에 입도하신 것은 크나큰 초복이자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장차 대업을 보무하실 나으리께 편안하게 머무시는 동안만이라도 큰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심한 작태에 가볍게 입술을 깨무는 서준영 앞에서 선장이 제주 목사에게 되물었다. 아직 남자의 손이 안 탄 깨끗한 처녀 잡녀라도 있다는 말이오. 목사는 서준영을 향해 고개를 넙죽 조아린 후 음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막 홍년 첫 월경을 치른 15살짜리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물질하는 실력도 아주 월등해서 대상군 중에서도 으뜸이지요. 얼굴과 몸매도 반반하니 실망하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단지 몽에 불과하겠지만 하룻밤 여독과 10년을 다스리는 데는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선장이 한마디 거들었다. 서준용은 정색했다. 고달픈 물질과 진상으로 날마다 고역을 치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 밤엔 억지로 수총을 들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잡녀를 잡녀라 천대에 부르기도 하지요. 소로 못나 잡녀로 났다는 자저 섞인 한탄도 있습니다. 팔자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이어도로 찾아가는 이루지 못할 소망을 막연히 꿈꾸면서 물개처럼 억척스럽게 살다 죽는 거지요. 서준영은 애통하고 침울하게 굳은 얼굴이 되었다. 아직 묻고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이런 함량 미달의 지방관리에게는 부질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묵묵부답했다. 고니는 올해로 16살이 된 최고의 잡녀였다. 물에서는 인어의 몸놀림으로 일당백의 해산물을 채취했고 물숨을 먹고 익사 위기에 처한 친구나 삼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일도 일상다반사였다. 바다가 집이여 대밑이 칠성판인 잡녀들은 누구나 고니와 함께 물질을 나가길 원했고 소녀는 풍성한 수확과 안전을 보장하는 작지만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건강하고 어여쁜 고니는 잡녀의 수호신인 설문대 할망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손녀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낌없는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 관덕정 야행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관리들의 악랄한 탐욕과 욕정도 다행히 잡녀 삼촌들의 보호와 도움으로 피할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이나 이웃 아주머니도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삼촌이라고 부른다. 그랬던 고니가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만인지상 지체 높은 한성 참판 댁의 고귀한 도령이자 일본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젊은 지식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수총에 든다고 해서 순순히 몸을 던져줄 작정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능욕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은장도처럼 품은 비창으로 찔러 죽이리라 마음먹었다. 일자무식의 섬소녀가 서준영을 만나려고 한 이유는 그저 가슴에 품어온 오랜 궁금증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선망하는 엘리트 지식인이라면 모르는 것 없이 자기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토작인의 명맥을 간신히 잇고 있는 고니의 아버지와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는 바오는 여차하면 밀란에 가담할 작정이었다. 향미와 아전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반란 세력을 결집한 도민들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밀란의 기세에 고양되어 다시금 봉기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서준영의 신변을 사로잡아 포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번 거사는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사전 계획은 고니도 모르게 비밀 위에 진행되었다. 아버지와 바오도 서준영의 납치 음모는 철저하게 항고했다.
고니의 미인계를 이용할지언정 고니에겐 절대로 위험이 없을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다. 가혹하게 억눌러왔던 사람들이 또 한 번 대규모 밀란을 일으킬 거라는 짐작은 고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 뒤에 감춰진 음모는 결코 알 리 없었던 고니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급한 경우엔 즉각 보험을 요청할 신호를 보낼 테니 가만히 기다리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오가 고니의 손목을 낚아채고 소녀의 어깨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리고 결의에 찬 얼굴로 단호히 속삭였다. 부디 몸조심해. 술시를 넘어 해시가 되어도 내가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무사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쳐들어갈 거야.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널 구해서 나올 거야. 바보, 너 혼자서 장정 같은 관원들을 몇이나 감당할 수 있겠다고. 고니가 뼈로 통한 얼굴로 딴청을 부렸다. 너한테 험한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라도 가만 안 둬. 알겠어. 으르렁거리는 바오의 손길을 고니는 새침하게 뿌리치고 뒤돌아서다가 내심 여지를 남겼다. 도중에 대청마루 앞에 나와서 가롯을 툴툴 털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난 멀쩡하다는 신호니까. 고니는 관원의 인솔하에 4~5명의 젊은 남녀 삼촌과 함께 도롱이를 덮어쓰고 걸어나갔다. 발걸음도 떼기 힘들 정도로 태풍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지금은 아무래도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다. 서준영은 자기 생각이 짧았음을 못내 뉘우쳤다.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인 줄 알았던 제주는 한반도와 운명을 함께한 부속도서답게 오랜 핍박과 항쟁으로 점철된 순환의 땅이었으며 근래에는 탐관오리의 폭정으로 농민봉기와 밀란이 잇따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참담하고 고달픈 현실 속에도 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바다를 어머니로 섬기면서 강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 혼란한 와중에 불청객인 일본인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한바탕 아수라장이 될 것은 자명한 일. 서준영은 더욱 심란한 얼굴이 되었다. 이때 잠녀 고니가 도착했다는 말이 문 밖에서 들려왔고 그는 소녀를 맞아들였다. 여정을 뒤따라 안내되어 온 고니가 서준영의 눈앞에 들어섰다. 낡은 적삼과 광목 바지 위에 가롯을 걸친 소박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하마터면 비슷한 신분의 남녀가 격식을 갖춰 다소곳이 맞절을 올리는 일본의 전통 관례대로 큰 절을 올릴 뻔했다. 이제 막 초경을 치른 앳된 소녀라는 말과는 달리 고니는 한창 탄탄하게 여물고 있는 탐스럽고 성숙한 숙녀의 몸을 하고 있어서였다. 그는 가부좌를 풀고 자세를 고쳐 앉은 후 안경알을 밀어올리며 고니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느샌가 귀 밑 볼까지 붉어져 있었다. 예절과 기품이 뭔지도 모르는 야성의 소녀는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그저 서준영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는데 원시적이고 초자연적이며 거부하기 힘든 본능적인 운명의 끈으로 남자의 영혼을 올감했다. 소녀는 구한말 개화기의 양다집 규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하고 누추한 차림이었지만 토속신의 비범한 총애를 받는 천연 향토의 때묻지 않은 개성의 상징이었다. 짙은 화장으로 인공미를 뽐낸 도시미녀와는 색다른 건강한 자연미를 발산하고 있는 신선한 매력의 미소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배계층과 독대하게 된 불편한 상황에 고니 역시도 긴장과 경계,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망과 증오, 이상한 적개심에 휩싸여 서준영을 바라보았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귀한 신분의 남자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낯을 불치는 바람에 왠지 귀엽게 느껴졌다.
권희도 차차 긴장이 풀렸다. 험한 날씨에 바다에 뛰어들고 또 늦은 시각에도 이렇게 불려나와서 얼마나 불편하셨소, 낭자. 마음이 상했다면 대신 사과드리겠소. 서준영이 부드러운 어조로 정중하게 인사를 전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싶어 권희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준영을 바라보았다. 나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서준영이라는 사람으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몸이요. 예비 신랑의 몸으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함부로 하지 않을 터이니 안심하셔도 좋소. 권희는 서준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토속적인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그런데 왜 저희더러 수총을 들라고 반덕정에 입고를 명했을까? 서준영은 권희의 순수하고 영롱한 눈망울에 비친 자신이 부끄러운지 시선을 언뜻 피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가까이에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을 뿐이요. 어쩌면 그리도 헤엄을 잘 치는지 궁금했고 또 내가 수락하지 않으면 다른 관리들이 낭자를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았소. 남자를 만나면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을 이미 권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준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희의 정신적인 무장 상태를 일시에 해제해 버려서였다. 소녀는 남자가 올바르고 선량한 성품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예상 밖의 정중한 환대와 친절에 호감을 느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획된 농민봉기가 무기한 늦춰지거나 틀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돌아가는 길에는 제발 비바람이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온갖 먹음직스런 안주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교자상을 슬쩍 곁는질하자 배고픔이 일시에 몰려왔다. 소녀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꼬르륵. 갑자기 권희의 배에서 밥을 달라는 신호가 부끄럽게 울렸다. 서준영은 소녀가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하며 기꺼이 음식을 권했다. 진수성찬을 사이에 놓고 서준영과 마주 앉은 권희는 처음엔 남자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새침하게 음식을 맛보다가 금방 창피한 것도 있고 허겁지겁 마구 퍼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례가 들어 숨 막힐 듯한 표정으로 꺽꺽거리며 가슴을 치고 야단이었다. 오호, 조심하시지. 그러다 체하겠소. 서준영이 급히 권한 감주 사발을 권희는 꿀꺽꿀꺽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웠다. 고맙수다. 고맙습니다. 소녀가 남자를 바라보며 그제야 수줍게 웃었다. 서준영은 천천히 마음껏 들라고 권하고는 흐뭇하게 웃는 얼굴로 술잔에 술을 따라 쭉 들이켰다. 권희가 안주거리를 젓가락으로 집어 양손으로 공손히 받친 후 남자의 입 앞으로 들이밀었다. 아방한테 가끔 하던 버릇입니다. 서준영은 또 얼굴을 붉히며 권희가 집어준 안주를 맛있게 받아 먹었다. 생전 처음 만난 다른 신분의 남녀가 체면 따윈 제쳐놓고 기분 좋게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 혈연으로 맺어진 식구들 사이에나 가능한 일이다. 둘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경계가 허물어지고 편안해졌다. 포만감과 적당한 취기에 기분은 한결 좋아졌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몸단장을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서준영의 말에 권희도 비에 젖어 몸이 찜찜하던 참이라 순순히 응했다. 대청마루로 나온 권희는 가롯을 탈탈 터는 행동으로 무사하다는 신호를 잊지 않았다. 어디선가 애타게 훔쳐보고 있을 바우 일행이 자기 행동을 확인하고는 비바람 맞아가며 몰래 기다리지 말고 이만 돌아가라는 의미였다.
잠시 후 목욕을 마치고 비단 저고리와 한복 치마로 맵시를 뽐낸 권희는 분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영락없는 양갓집의 귀국녀가 되었다. 총명한 얼굴엔 윤기가 흘렀고 머릿결은 삼단 같은 설부아용의 미모가 드러났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수업으로 예절과 품위마저 갖추게 된다면 일국마저 뒤흔들 경국지색으로 변모하리라는 것도 전혀 과언은 아니었다. 난생 처음 비단옷을 입어봤다는 권희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비슷한 신분으로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장래의 신부감으로 삼고 싶은 최고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진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이 예쁜 소녀가 살아가는 섬마을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중국에서도 이미 사라진 폐단을 무능하고 권위적인 왕정은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봉건제의 시퍼런 서슬 아래 목숨을 걸고 과도한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섬 주민들을 비참한 노예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고역을 피해 도망치는 그들을 지켜야 할 지방관리는 어떠한가? 아전인 수격으로 주민들을 더욱 천대하고 멸시하며 공물을 가중시킨다. 궁벽한 고립무원의 절해고도로 부임한 것에 대한 분풀이인가? 아니면 마음껏 부정과 악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내릴 관리자가 마땅히 없는 허점 탓일까? 드디어 울분과 분노로 폭발한 민초들의 항쟁으로 밀란이 확산된다. 조정은 밀란의 원인을 찾고 갈등을 모색할 처방도 없이 오로지 분란을 수습하고 틀어막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봉기는 다음의 봉기를 잉태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선장의 예고처럼 탐욕에 가득 찬 일본의 잠수기 오업자들과 무역상이 들이닥쳐 제주 앞바다를 강제 점령한다.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투정을 불사하는 섬 주민들의 생존을 건 반발과 저항이 이어진다. 대혼란과 끔찍한 참화를 피할 도리가 없다. 해안 마을 곳곳에는 무차별적인 살육과 방화, 약탈이 이어지고 비명과 절규가 시뻘건 불길과 함께 타오르는 광경이 서준영의 눈에 선명하게 어른거린다. 일본 제국 주위의 천병은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한 교두보로 먼저 제주도를 악랄하게 유린하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준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다. 술잔을 거푸 들이켰다. 왜 조정과 지방관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할 일 없이 방심하는가? 부패한 자는 거만한가? 막상 제국 주위에 군합발에 참혹하게 짓밟히게 될 조국의 산하와 민족을 떠올리자 서준영은 몸서리를 쳤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동경에 유학하고 민중의 고통은 외면한 채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몹시 부끄러워졌다.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아마 동포들을 계몽하고 교육에 헌신하기 위한 일념으로 조선에 귀국하여 야학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아버지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었다. 대노한 얼굴로 검을 빼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들지도 모른다.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말아야 해. 상대방의 재산이 자기보다 10배가 되면 이를 헐뜯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여 꺼리며 1000배가 되면 그의 심부름을 기꺼이 하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하인이 된다. 이는 만물의 이치야. 어리석은 조선이 강대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지. 일찌감치 이토치코라는 일본명으로 창씨 개명을 한 윤치호의 일성이 떠올랐다. 그는 서준영과 일본 유학기를 함께한 동기생으로 일제의 주구가 되어 제국 주위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패권을 확장하는 데 열성적이었다. 공과를 떠나 뚜렷한 목표의식과 신념을 갖고
부단히 정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이때 나으리, 나으리 하고 자기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에 서준영은 정신이 퍼뜩 들었다. 이것이 어디인지 누구와 겸상하고 있었는지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는 한참 동안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고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서준영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나으리? 억수 같은 비바람이 지와 지붕과 처마를 휘갈기고 있었다. 서준영은 짐짓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지금 돌려보내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하였다. 이때 고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는 사실 나으리를 만나면 꼭 물어볼 것이 있어서 수청도 마다하고 제 발로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그랬군요. 물어볼 것이 무엇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흔쾌히 대답해 주겠소. 고니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서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차게 말을 이었다. 어찌하여 우리 잡녀는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래를 선택할 자유도 없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요? 밭일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 벌거벗고 물질을 나가야 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추워서 떨며 죽지 않은 걸 다행이라 여기면서 미역과 전복을 캐옵니다. 저승길에서 살아 돌아와도 관원들은 항상 세수보다 부족하다고 수요를 늘려대니 여기저기 부역이 과하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못살게 굴고 괴롭혀야 하는지요?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가야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못난 운명이라 그런 건지요? 또 온갖 죄악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찌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 악이 축생이 되는 건지요? 저는 그것이 다만 궁금할 뿐입니다. 무지몽매한 줄로만 알았던 소녀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질문이 흘러나왔다. 서준영은 고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탄식했다. 소녀가 헤쳐온 세상은 험한 바다보다도 어지럽고 참담했지만 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세는 새삼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어쩌면 남자도 소녀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깨우침과 가르침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그저 바람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서준영은 신분과 구시대적인 관습을 초월해 순수하고 참다운 인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에 잠옷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꼿꼿이 정자한 채 성심성의껏 답변을 시작했다. 낭자워, 여러분의 노고는 나라를 대신하여 정말 큰 감사와 사죄를 드립니다. 세상 만인은 누구나 동등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에 귀천은 있을 수 없는 법. 양반과 노비, 천민과 백정이 아니라 모두 평등하고 대등하며 존엄한 인간 주체인 거지요.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지 못하며 만약 인륜과 도리에 어긋나는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엄벌로 다스려 일벌백계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찌 사람을 가축과 같은 노비와 재물로 대할 수 있겠소? 이는 당장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부끄러운 유물입니다. 온당치 못하고 부패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관리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시오. 고니는 서준영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조아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의 말씀은 비천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나으리의 말씀을 뼈와 살로 삼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는
서준영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처음 대면할 때부터 특권 의식과 우월감에 젖어 소녀를 굽어 살피고 은근히 무시하며 삿된 욕망을 품은 것이 내심 부끄러워졌다. 주절주절 내뱉은 말은 바람 앞에 등불에 처한 조국의 현실은 차갑게 외면한 채 일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살아온 혹세무민한 기회주의자의 위선과 호언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망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서준영은 권희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남자의 시선을 마주하자 소녀는 잠시 눈길을 아래로 떨궜다가 이내 조심조심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소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심란한 마음이 고요히 진정되었다. 바깥은 저리도 요란하고 호들갑스러운데 소녀와 마주 앉은 이 공간만큼은 바깥의 소란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만큼 거룩하고 고결한 느낌이다. 귓전을 어지럽히던 비바람이 이제는 편안하고 아늑하게 들린다. 이 신비한 잡녀 소녀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수수께끼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는 새로이 거듭남을 느끼고 있었다. 맹렬하게 몰아쳤던 비바람은 야심한 시각이 되자 점차 잦아들더니 어느샌가 흰 눈꽃송이로 바뀌어 펄펄 날리기 시작했다. 서준영과 권희가 다정하게 문답을 나누는 명륜제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고 후미진 담장 위에는 바오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엎드려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섬뜩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비바람에 흠뻑 젖었다가 흰눈에 수국이 뒤덮인 얼굴엔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는데 흡사 앙컷을 가로채 복수를 다짐하는 야수와 같았다. 권희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스르르 쓰러지듯 누워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서준영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잠든 소녀의 몸 위로 애틋하게 소미불을 덮어주었다. 예상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의 별난이 조선 반도에 닥쳐올 작금에 어째서 공연한 말로 섬처녀에게 위험한 희망과 용기를 품도록 만들었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자네는 정말 허위의식과 위선에 가득 찬 몽상가로군. 그런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말로 섬소녀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으면 어쩌겠다는 건가. 차라리 소녀의 정절을 빼앗고 정실은 어려우니 처첩이라도 괜찮다면 함께 살자고 하지 그래. 소녀가 그리 아까우면 종살이를 시켜서라도 한성이든 일본이든 데려가라고. 곧 혼례를 앞둔 사람이 욕심도 많아. 하. 윤치호가 특유의 독서를 퍼부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사랑이란 원래 불가능의 도전이고 절정을 지향하는 열정. 어설픈 연민이나 동정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게. 사랑과 결혼은 복음을 통틀어 재력과 조건이 비례해야 성립하는 고도로 계산된 계약과 같으니까 말일세. 서준영은 과연 앞으로 닥칠 위험으로부터 소녀를 구하고 세상의 관습과 차가운 시선을 무릅써서라도 소녀와 함께할 수 있을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혹시 사랑이라는 허황된 거짓말로 소녀의 달콤한 육체를 마음껏 주무르고 욕망을 채운 뒤에는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서준영은 불현듯 찾아든 풋사랑의 갈등에 시달리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이른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준영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는데 어째서였는지 둘은 자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흰 눈에 반사된 아침 햇살은 눈부실 정도로 반짝였다.
언제 그렇게 사나운 태풍이 휘몰아쳤는지 거짓말 같은 정도로 바깥은 맑게 개어 있었다. 설국처럼 내린 눈이 조금씩 녹아내릴 만큼 햇살은 온화하고 청신했고 눈이 녹는 소리로 사방은 평화로웠다. 긴 겨울밤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어렴풋이 눈을 떴다. 밤새 손을 맞잡고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둘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고 부끄럽게 여겼다. 허둥지둥 돌아앉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다가 슬쩍 눈길을 마주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화안대소했다. 조반을 겸상한 뒤 서준영은 고니에게 자신이 아끼던 회중시계와 만년필을 선물로 주었다. 하다못해 금붙이라도 있다면 주고 싶지만 지금 가진 것은 그뿐이라 이거라도 정원의 약조라 생각하고 받아주겠냐는 엉뚱한 고백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경솔한 언행인 것만 같아서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심전심이었는지 고니는 감격한 얼굴로 눈물을 비치며 서준영의 선물을 소중하게 품었다.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고니도 서준영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했다. 두 선남선녀는 말 안장에 앞뒤로 밀착한 채 올라앉아 해안가로 말을 달렸다. 고니의 머리맡에서는 좋은 향기가 감돌았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소녀는 반란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숨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 속에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있는 바우의 얼굴도 스치듯 지나갔다. 소녀는 남자를 절대 공경에 받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옥빛 바다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해안가 절벽에 다다르자 동백과 해국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간밤의 험난한 비바람과 강설에도 아랑곳없이 꽃봉오리를 피웠다는 사실이 새삼 장하게 느껴졌다. 소녀는 아껴뒀던 저고리와 치마를 소중하게 벗어 잘 개켜 놓았다. 가롯은커녕 갈아입을 물적상과 물소중이도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라의 몸이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준영은 얼굴을 붉히고 뒤돌아서면서 적잖이 당황했지만 고니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남자의 손목을 따뜻하게 잡아끌며 함께 바다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함께 들어갑시다. 제가 위험하지 않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슨 허세가 작용했을까? 어쩌면 소녀를 철석같이 믿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서준영도 속옷 팬티만 남기고 옷을 훌훌 벗어 던진 뒤 안경마저 내려놓고는 고니와 함께 두려움도 잊고 즉각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다. 남자의 신변을 노린 사람들이 해안가 절벽을 뒤덮은 것은 그 이후였다. 간담이 서늘하리만치 춥고 오들오들 떨릴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바닷속은 잡다한 생각을 일시에 날려버릴 정도로 시원하고 후련했다. 수영이라면 웬만큼 자신이 있었기에 두렵다는 생각 따윈 애초에 들지 않았다. 서준영은 그곳에서 해신을 보았다. 남자 주위를 종횡으로 헤엄치며 바닷속을 누비는 고니는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서준영의 얼굴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물속인데도 황홀하고 달콤하기가 그지없었다. 남자가 숨이 차 버둥거릴 때마다 소녀는 가끔 입맞춤으로 남자의 입으로 숨결을 불어넣었다. 덕분에 바닷속인데도 숨이 막혀 물 위로 올라갈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깊은 심연으로 천천히 자맥질에 들어갔는데 고니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여신의 형체를 띤 전능한 해신 그 자체였다. 그는 일찍이 사람이 그렇게 헤엄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안데르센이 인어공주를 통해 이야기했던 북구의 전설에 등장하는 물의 요정 루살카나 운디네 그 자체였다.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보다 더 우아하고 사뿐거리다가도 날렵하며 역동적인 물질은 마치 여신의 동물을 보는 것 같았다. 점점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내려서자 20여 미터 아래의 신비로운 해저는 산호와 조개, 전복으로 알록달록한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다. 남자는 갑자기 수심에 의한 압력 차이로 귀가 아픈 것을 느꼈다. 눈치를 챈 고니가 두 손으로 남자의 귀를 감쌌지만 통증은 계속되었다.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고니는 남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바닥을 박찬 후에 위로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참아왔던 숨을 내쉬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자 다행히 통증은 사라졌다. 괜찮습니까? 걱정스런 얼굴로 묻는 고니에게 서준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저 아래가 바로 진주밭입니다.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남자에게 바다의 보석을 선물할 기쁜 마음에 들뜬 소녀는 싱글벙글 예쁜 미소를 남기고 물속으로 곤두박질에 내려갔다. 사해는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 소중한 평화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귀중하게 지켜주고 싶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대비하자. 소녀와 함께 있는 지금의 행복한 한때는 오직 소녀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다. 고니와는 그저 하룻밤을 함께 보낸 사이에 불과한데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짧은 시간을 함께 했어도 영겁의 시간 동안 마음과 신의를 돈독하게 나눈 사람이 있다. 서준영에게 고니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때 서준영 앞으로 물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올라왔다. 원망과 증오의 불길로 이글거리는 바우였다. 당장 쳐 죽이고 싶지만 참아야 했다. 거사의 성공에 포로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다. 뭔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고 생각한 순간 서준영의 몸은 삽시간에 바닷속으로 빨려들고 말았다. 한참 만에 물 위로 떠오른 고니는 서준영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찾았어요. 하나는 전복이 품고 있는 흑진주이고 또 하나는 대합조개가 키운 알이 굵은 백진주예요. 백진주만 찾아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도 나으리한테 선물해 달라고 보채는 바람에 조금 늦어버렸지 뭐예요. 숨바꼭질하지 말고 얼른 나와요. 물숨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고니는 참전복과 대합조개를 양손에 흔들며 소리쳤지만 서준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해 바닷속을 살폈고 맨발로 해안가를 뛰어다니며 남자를 애타게 찾았다. 타고 온 말과 바위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던 남자의 옷이 보이지 않고 안경만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다. 안경알 한쪽은 이미 깨져 있었다. 고니는 아연실색했다. 바우의 짐승 같은 눈매가 퍼뜩 떠올라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면서 봉헌이 있는 관덕정 쪽을 다급히 돌아보았다. 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고 대정창에 신농유업이라고 적힌 커다란 대나무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일장기를 단 두 척의 철선이 제주 앞바다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대규모 농민항쟁과 밀란으로 어지러운 상황은 일본인의 출현과 함포 사격으로 일시에 종료되었다.
밀란을 주도한 마을의 본거지는 단 몇 발의 함포로 쑥밭이 되어버렸다. 포로로 잡혔던 서준영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밀란의 주동자들은 관덕정에서 참수되었다. 고니의 아버지와 바오도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서준영의 관용과 자비로 천만다행 목숨을 건졌다. 일본인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고관대작의 자제인 서준영은 그들의 목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눈의 가시였다. 공포 속에 맞이한 살어문과도 같은 긴장 속에 서준영은 고니와 작별의 인사도 없이 내쫓기듯 허망하게 제주를 떠나 한성으로 향해야 했다. 보고 싶은 소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칼에 베인 것처럼 아려왔다. 안타까운 얼굴로 섬을 돌아보는 남자의 눈에 호련히 바다에 떠서 머리만 내놓고 그를 배웅하고 있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당장 갑판에서 뛰어내려 소녀 쪽으로 헤엄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소녀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음을 기약하고 있어서였다. 교복 호주머니에서 뭔가가 잡혔다. 손을 넣어보니 양피지에 소중하게 쌓인 한 쌍의 흑백 진주가 나타났다. 은은한 광택과 무지갯빛 색상이 신비로운 지름 20mm는 좋기 됨직한 커다란 특상품이었다. 포로로 잡혀있다가 관군에 구출될 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소녀가 몰래 넣어둔 것이 틀림없다. 서준영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다. 돌아오겠소.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겠소.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시오. 남자가 바다를 향해 손나팔을 만들어 쩌렁쩌렁 소리쳤다. 화답이라도 하듯 소녀가 몇 번에 걸쳐 돌고래처럼 수면 위로 높이 튀어 올랐다. 눈부신 도약이었다. 여객선은 소녀를 뒤로하고 수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졌다. 해방군이 사라진 침략자는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제주 바다를 일순간에 초토화시켰다. 이를 막으려고 발벗고 나서는 주민들을 그들은 학살하듯 무차별 살육했고 서준영이 경관대로 온갖 제약을 일삼았다. 그래도 권위는 아무렇지 않았다.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서준영을 납치해 공경에 받들인 아버지와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저 서준영이 약속대로 섬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사지로 내몰린 바우가 죽고 뒤이어 피부치였던 아버지마저 일본인의 총칼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권위는 각성했다. 복수에 불타는 화신이 되어 아름답던 바다를 그들의 피로 시뻘겋게 물들였다. 첫 번째 대상은 산소 호수를 헬멧에 연결해 해저에서 삭슬이 조업으로 바다를 망치는 모구리들이었다. 권위는 바닷속으로 자맥질해 왜구들의 생명줄인 산소 호수를 비창으로 모조리 끊어버렸다. 산소가 끊기고 바닷물이 밀려들자 혼비백산한 모구리들은 물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전부 익사했다. 다음번엔 고래기름을 철선 갑판에 쏟아붓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두 척의 철선은 가공할 화염에 휩싸여 폭죽 터지듯 연이어 폭발했다. 불길은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되었다. 소녀는 불타는 바다 위에서 광란의 춤사위를 펼치듯 거침없이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제주도를 수호한다는 설문대 알망의 직계선녀는 순식간에 바다의 마녀로 불리며 뒤이어 몰려온 일제와 관원들의 집중 표적이 되었다. 소녀는 더 이상 섬에 머무를 수 없었다. 야속한 시간이 흘렀다. 그립고 그리던 남자가 마침내 섬으로 되돌아왔다. 섬은 몰라보게 황량해져 있었다. 빼앗긴 바다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지만 남자와 소녀의 봄날은 쉽사리 오지 못했다. 일본의 침략과 슬기롭지 못한 대응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 제주는 을씨년스러웠다. 그립던 소녀의 자취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안타까운 운명이 둘을 갈라놓은 것이다. 고향 바다를 빼앗긴 잡녀들은 멀리 무트로 출가물질을 떠났다고 한다. 소녀도 그 무리에 섞여 어딘가로 파도처럼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다. 부산과 울산, 본토의 한류 수도와 일본 근해, 멀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바깥 물질을 떠나 험난하고 낯선 이국의 바다를 개척하며 황금어장으로 변모시킨 제주민들은 그곳에서 영영 정착해 마을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들은 후에 한라산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두무악 또는 부무악이라고 불렸다. 서준영은 공허하고 무상한 마음뿐이었다. 고니가 남겨준 흑백 진주 한 쌍으로 가공한 진주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보았다. 소녀처럼 영롱하고 고귀한 빛을 발산하고 있다. 다시 만나면 손가락에 끼워주고 하얀 목덜미에 걸어주려고 가공을 맡긴 것이었다. 남자는 소녀가 사라진 황량한 제주 앞바다를 호롭게 내려다보며 맹세했다. 그곳이 어디든 소녀의 발자취를 쫓아 끝까지 따라가리라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려한 대로 조선이 일본의 침략에 끝내 무릎을 꿇는다면 기꺼이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동포를 계몽하는 일에 헌신하리라.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온 생명과 영혼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이 무릇 독립운동의 첫걸음이리라고. 정든 소녀를 찾아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다 하여도 포기와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사랑과 그리움만 있을 뿐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 천지신명이 감동하여 둘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 다시 만날 그날이 도래하면 남자와 소녀는 비로소 웃게 되리라. 만개한 꽃봉오리처럼 의젓한 성인 여성이 된 소녀는 여전히 세계의 바다를 앞마당처럼 명민하고 유려하게 누비고 있다가 재회한 남자를 바라보며 벅찬 눈물을 지을 것이다. 그들은 제주를 지키는 설문대 할망의 후예로 신처럼 짐승처럼 바다를 일구고 살아가는 잡녀이자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위대한 바다의 어머니들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잡녀를 잡녀라 천대에 부르기도 하지요. 관덕정 야행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관리들의 악랄한 탐욕과 욕정도 다행히 잡녀 삼촌들의 보호와 도움으로 피할 수 있었다. 고니는 관원의 인솔하에 4명의 젊은 잡녀 삼촌과 함께 도롱이를 덮어쓰고 걸어나갔다.